경산의 흑염소 식당, 차가운 시멘트 바닥 아래의 진실. 경산의 한 흑염소탕 식당, 평소 푸근한 인심과 후한 서비스로 알려진 이곳의 주인장이 주방 뒤에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도시는 충격에 빠졌다.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냄새 뒤편에서 경찰은 온 마을을 눈물바다로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식당 바닥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의 시신을 감추고 있었다. 항상 손님으로 붐비던 이 식당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끔찍한 실화의 끝을 함께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이 진실은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기에 다음 실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라. 2022년 10월 초 그날 아침 경산의 하늘은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팔공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경산경찰서의 유리창을 파고들었고 경찰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찰관들로 활기를 띠었다. 대기실 한 구석, 중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온 소박한 농부 박철민 씨와 김영희 씨였다. 그들은 실종된 딸 박소희의 소식을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밤새 200km 가까운 거리를 버스로 달려왔다. 밭과 작은 집을 뒤로 한 채였다. 소희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평소 같으면 소희는 매일 밤 엄마, 저 지금 고시원 들어왔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다. 하지만 9월 26일 월요일 밤 이후로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딸이 공부하느라 바쁘거나 학교 활동이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도교수로부터 소희가 일주일째 무단결석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경희님. 말없이 어딜 갈 애가 아니라고요. 김영희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약값이라도 보태겠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강력팀장 김도식 경감은 눈앞의 노부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베테랑 형사로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어머니의 눈빛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부부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녹차 2잔을 건넸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에게는 중요합니다. 때때로 울음에 목이 메면서도 박철민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딸은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아이였죠. 친구도 많지 않았고 공부하거나 고시원 친구들을 돕는 걸 더 좋아했어요. 2주 전쯤 대학로 근처에 있는 흑염소탕 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면서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있겠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고시원에 가보니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 옷,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자전거도 문 앞에 세워져 있었죠. 마치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처럼요. 방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천장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들려왔다. 김도식 경감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 아르바이트 장소, 그리고 소희가 일했던 식당의 이름을 꼼꼼히 기록했다. 대학로 7km 지점, 그녀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최신의 흑염소. 밖에서는 해가 떠올라 낡은 경찰서 벽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영희 씨는 처음부터 손에 꼭 쥐고 있던 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소희는 연 푸른색의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은 미소였다. 그저 우리 딸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됐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에 김도식 경감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와 같은 여대생 실종 사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변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동료인 이진우 경위를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다. 빨리 움직이자. 일하던 곳부터 시작해. 팀원들 당장 출동시켜. 밖에서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마른 흙냄새와 이른 아침 식당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를 실어왔다. 학구적인 도시 대구 근교 경산의 분주함 속에서 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저 부모님을 돕고 싶었을 뿐인 한 젊은 여성이 범죄의 소나기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경산경찰서의 작은 공간에서 두 노부부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지 않은 눈으로 소식을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희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그날 오후 경산경찰서 강력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구의 하늘은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햇살은 하교하는 대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하는 대학로의 가로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공기 중에는 숯불 향과 함께 작은 식당들에서 풍겨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이렌을 끈 경찰차 2대가 포항의 좁은 골목 앞에 멈춰섰다. 박소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소박한 고시원이었다. 이진우 경위는 사복 차림의 동료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는 고시원 주인인 이 씨 아주머니에게 차분히 자신을 소개했다. 이 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경찰이라는 것을 알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 학생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시끄럽게 한 적도 한 번 없었고 밤 9시면 방에 들어와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째 문이 밖에서 잠겨 있길래 고향에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예비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진우가 문을 열자 부드러운 비누와 파우더 향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작은 방은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다. 책상에는 전공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벽에는 소희가 영주의 과수원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다툼의 흔적도 없어진 물건도 없었다. 마치 소희가 잠시 외출했다가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옆방에서 회색 후드를 입은 한 여학생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저는 최유진이에요. 소희랑 같은 고시원에 살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날 밤 아르바이트 간다고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가게가 바쁘다고 좀 일찍 와달라고 했다면서요. 진우는 그녀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식당이었죠? 대학로 7km에 있는 최 씨네 흑염소요. 저도 거기서 일한 적 있는데 2주 전에 그만뒀어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무서웠어요. 사장님이 소주에 취하면 가끔 화를 내거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 몸에 손을 댈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어머니 약값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우는 유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내용을 수첩에 적고는 팀원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거기로 간다. 밤이 경산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저녁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주황색 빛을 반사했다. 수사팀의 차는 대학로 7km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늘어선 상가와 대학생들이 모이는 술집들 사이로 최신의 흑염소라는 낡은 간판을 단 소박한 식당이 서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낡은 목재 테이블들을 비추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금속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양념 냄새가 흘러나왔다. 진우와 2명의 형사가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더러운 앞치마를 두른 거구의 남자가 나타났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작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뭐로 드릴까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애써 친절한 척했다. 혹시 최만식 사장님 되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네,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진우는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경산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박소희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실종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어색한 미소로 표정을 감췄다. 아, 소희요? 네, 그 친구 여기서 일주일 정도 일했죠. 근데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일이 좀 서툴고 접시도 자주 깨트려서요. 마지막으로 본 건 월요일 밤이었어요. 월급 주고 나니 자전거 타고 집에 가던데요. 그 후로는 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막힘이 없었다. 너무나도 매끄러웠다. 진우는 그의 모든 몸짓을 주시했다. 정직한 사람은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예, 주방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아, 네, 그러시죠. 최만식은 재빨리 대답했다. 다면 그들은 낡은 타일이 깔린 작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근처 바닥 일부를 덮고 있는 긴 테이블이 있었다. 그 아래 시멘트 바닥은 주변보다 색이 더 밝았다. 표면은 거칠었고 마치 급하게 미장한 듯 보였다. 진우는 쪼그려 앉아 펜 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다. 여기 최근에 공사하셨나 봐요? 네, 수도관이 터져서요. 제가 직접 떼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다. 그렇죠 뭐. 최만식은 아래를 흘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진우는 일어서서 그 남자를 잠시 쳐다본 뒤 짧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진우는 바로 차에 타지 않았다. 그는 길가에 서서 오토바이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식당 간판을 바라보았다. 방공기는 진한 향신료 냄새와 희미한 고기 타는 냄새를 실어왔다.
저 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어. 그가 나진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열어볼 때는 아니야. 한 팀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확실합니까, 경위님?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저 아래에는 누군가 묻어버린 진실이 있어. 멀리서 북쪽에서 불어온 밤바람이 귀뚜라미 소리와 희미한 교회 종소리를 실어왔다. 어두운 경산의 하늘 아래 하나의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흑염소탕 식당을 밤새 지켜본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경찰서 응접실에서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소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김도식 경감의 손에는 종합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수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밤 경산경찰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사무실에서 이진우 경위는 대학로 7km 지점의 지도를 띄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도식 경감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내 직감을 믿는 건가? 그가 물었다. 확신합니다, 팀장님.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전부 추측일 뿐이야. 김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잠들지 않는 눈을 찾아보자. 카메라 말이야. 그날 밤 진우와 2명의 동료는 길을 따라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만복 슈퍼와 햇살 커피숍, 흑염소탕 식당을 마주보고 있는 CCTV가 설치된 2곳에 들렀다. 슈퍼 주인인 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설명을 듣고는 결국 협조했다.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는데 화질이 가끔 흐려요. 그가 먼지 쌓인 작은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진우는 화면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떼지 않았다. 9월 26일 밤 녹화 영상 전부 복사해주세요. 그는 그 수천 초의 영상 속에 찾고 있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 11시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실은 차가운 공기와 커피 향 그리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컴퓨터 펜 소리로 가득했다.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약간 흔들렸지만 흑염소탕 식당 앞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시간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자전거를 탄 한 젊은 여성이 주차 공간으로 들어섰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붉은 유니폼이 눈에 띄었다. 저기다. 진우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소희는 자전거에서 내려 안쪽에 있는 누군가에게 잠시 미소를 짓고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최만식은 몇 번이고 주방을 들락거렸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밤 10시 45분이 될 때까지 화면에 최만식 혼자 나타났다. 그는 불안한 듯 길을 쳐다보다가 재빨리 식당의 철제 셔터를 내렸다. 그 후 화면은 고요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5분이 흐르고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다. 진우는 영상을 되감고 화면의 각도를 확대하며 그림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김 경감이 조용히 말했다. 커피숍 카메라를 확인해봐. 담당자가 다른 각도의 영상을 틀었다. 식당의 왼쪽 측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희는 들어갔지만 결코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나타난 것은 단 한 사람. 다음 날 아침 7시에 혼자 셔터를 올리는 최만식 군이었다. 사무실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철제 셔터는 마치 무언가를 영원히 삼켜버린 어두운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코 나오지 않았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경감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직감은 필요 없어.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 그날 밤 경산경찰서는 벌집처럼 분주해졌다. 과학수사팀은 생체 화합물 탐지기, 기록용 카메라, 휴대용 조명 장비를 준비했다. 검은 조끼를 입은 형사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말수는 적었다. 밤 공기는 마치 곧 열릴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졌다. 진우는 수사 상황판에 붙은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엇이 발견되든 진실은 반드시 그녀의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새벽 5시 차량 행렬이 조용히 대학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사일에는 없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푸른 경광등만이 조용히 번쩍였다. 최 씨네 흑염소 식당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고 2층의 불빛은 희미했다. 진우가 철제 셔터를 강하게 두드렸다. 금속성 소음이 아직 잠든 거리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위층 창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와 당황한 얼굴에 최만식이 나타났다. 누구요? 이 새벽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김도식 경감이 영장을 손에 들고 앞장섰다. 경산경찰서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곳을 수색해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최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형사가 즉시 내부를 확보했다. 차가운 숯불 냄새와 어젯밤 남은 양념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단 한 가지, 화장실 근처의 긴 테이블이 주변보다 색이 밝은 바닥 일부를 가리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우는 그 바닥을 향해 다가가 멈춰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차갑고 거친 표면을 만졌다. 여기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김경감은 과학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조명이 바닥을 향했고 유기화합물 탐지기가 무언가를 감지하며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진우는 일어서서 2명의 경찰에게 제압된 채 서 있는 최만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만식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소희 씨는 이 식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바닥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최만식은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진우는 그들이 찾던 비밀이 마침내 발견되었음을 알았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올 길을 찾는 법이었다. 아침 해가 야자수 높이만큼 떠올랐을 때 최신의 흑염소 식당 앞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다. 평소라면 붐볐을거리는 이제 새소리와 굳게 닫혔던 철문이 억지로 열리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라인 너머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과학수사 장비를 준비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에서 이진우 경위는 어젯밤 자신을 잠 못 들게 했던 바닥을 응시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모든 구역을 통제해. 김도식 경감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과학수사팀은 일제히 응답한 후 작업을 시작했다. 최만식은 방구석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려 하지 않았고 텅 빈 시선은 이제 옆으로 치워진 긴 테이블이 있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구역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보다 확연히 새로운 회색빛의 시멘트 바닥이 눈에 띄었다. 여기부터 시작하지. 김경감이 말했다. 2명의 과학수사 요원이 무릎을 꿇고 작은 망치로 바닥 표면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김경감이 다시 명령했다. 큰 해머가 높이 들어 올려졌다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금속이 시멘트와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첫 번째 균열이 작게 나타났지만 최만식을 떨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만!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다. 제발 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갈라져 있었다. 진우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만식 씨.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후회하는 인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해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순식간에 시멘트는 산산조각이 났고 1m 너비의 구멍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비린내가 아래에서부터 즉시 피어올라 몇몇 경찰관들은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마치 온 공간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죽음의 향기에 삼켜진 것 같았다. 환기시켜! 창문 다 열어! 진우가 소리쳤다. 2명의 팀원이 즉시 지시에 따랐다. 공기가 순환된 후 과학수사팀은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흙이 천천히 걷어지고 작은 삽으로 샅샅이 훑었다. 모두가 규율에 따라 움직였고 금속 마찰음과 참아내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약 20cm 깊이에서 한 요원이 멈췄다. 팀장님, 무언가 있습니다. 그는 구멍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어두운 붉은색 천의 끝자락이 언뜻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경감은 그 천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해. 흙이 계속해서 걷어지자 비닐에 쌓인 시신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진우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잠시 눈을 감았다. 비닐이 천천히 벗겨지자 더 진한 부패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 비닐 아래 CCTV 영상에서 소희가 입고 있던 것과 같은 붉은 유니폼이 선명하게 보였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무엇을 찾았는지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방식이 아니었다. 한 여성 법의관이 다가와 이중 장갑을 꼈다.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록을 시작했다. 여성 20대 추정. 손목과 목 부위에 폭행 흔적 발견. 진우는 최만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남자는 이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그의 중얼거림은 작동하기 시작한 기록용 카메라의 셔터 소리에 묻혔다.
됐습니다. 김경감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할 말은 나중에 조사실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는 신호를 보냈고 2명의 경찰이 최만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시신이 조심스럽게 검은 시신 가방으로 옮겨진 후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고요해졌다. 계속해서 클릭하는 카메라 소리만이 모든 구석, 모든 흙 한 톨을 촬영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소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시신이라도 좋으니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입술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아버님. 현장에서 복귀한 후 모든 팀은 추가 분석을 위해 경찰서로 돌아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교살 흔적과 손에 여러 개의 타박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진우를 침묵하게 만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생물학적 검사 결과 최만식의 혈액 샘플과 일치하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그 사실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냥 죽인 게 아니었어. 진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옆에 서 있던 김경감은 검사 결과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축하할 수조차 없는 법이지. 그날 밤 진우는 텅 빈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노트북의 모든 타이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피해자 발견, 피의자 자백, 초기 동기는 성적 충동과 우발적 살인 후의 공포로 추정됨. 저장 버튼을 누른 후 그는 비에 흐릿해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진우는 이 사건이 거의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긴 상처는 피해자 가족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정의는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 상실감은 시간의 바닥 아래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목소리들과 함께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점점 더 거세지는 빛 속에서 진우는 모든 진실은 항상 새로운 질문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경산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낮부터 쏟아지던 비는 이제 이슬비로 잦아들었다. 경찰서 조사실 안공기는 축축했고 종이와 차가운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만식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수갑에 채여 있었고 밤새 울었는지 눈은 붉었다. 김도식 경감은 방구석에 서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최만식 씨. 김경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일치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할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최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포기한 사람처럼 무거운 한숨이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우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설명해 보시죠.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죄책감으로 가득 찬 말들이 최만식의 입에서 더듬거리며 흘러나왔다.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요. 친구들은 10시 넘어서 돌아갔고 저는 아직 취해 있었죠. 소희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제가 칭찬을 좀 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겁을 먹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조사실 벽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손에 쥔펜을 너무 세게 잡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최만식은 말을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제가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멈추질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방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경감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차갑게 물었다. 아이가 기절했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흔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보니 붉은 자국이 있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최만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방 뒤에 구멍을 파고 시멘트로 덮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밤 그 위에서 잠을 잤고 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최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매일 밤 아래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제 죄책감 때문이란 걸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경감은 진우를 보며 신호를 보냈다. 진우는 감정을 억누르려 길게 숨을 내쉬었다. 최만식 씨 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죽는 게 무서웠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무서웠고 제 가족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시간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시간은 속일 수 없는 거였군요. 진우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지만 그의 눈은 최만식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혐오 그리고 동시에 희미한 연민이 일었다. 가해자를 위한 연민이 아니라 그 안에 산산조각난 인간성의 잔재에 대한 연민이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희를 위해서요. 김경감이 다가와 부검 결과가 담긴 파일을 집어들고 천천히 닫았다. 들을 만큼 들었어.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강간 및 계획살인 2가지 혐의로 정식 구속됩니다. 최만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작게 떨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김경감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뭐지? 그 아이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경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먼저 방을 나섰다. 진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소희의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마치 그 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정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최만식이 끌려나간 후 진우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과거로부터 속삭이는 듯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침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그는 서둘러 얼굴을 닦았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텅 빈 자료실에서 진우는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모든 사진, 모든 기록, 모든 증거는 하나의 잔인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썼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평화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파일을 닫고 희미한 방에 불빛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며 경찰서 지붕을 적셨다. 그 빗소리 사이에서 진우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자백은 시작일 뿐이었고 정의를 향한 여정은 아직 길었다. 그날은 단순한 현장 검증이 아니었다. 죄와 정의가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자리였다. 아침부터 비는 그치지 않았고 경산의 하늘은 마치 그날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다는 듯 짙은 회색빛이었다. 최신의 흑염소 식당 앞에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한때 거쳤던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다시 설치되었고 몇몇 기자들이 멀리서 이 사건의 마지막 증거가 될 순간을 담기 위해 서 있었다. 이진우 경위는 검은 우산 아래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레인코트가 몸에 달라붙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막 도착한 호송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안에서 2명의 교도관이 손에 수갑, 발목에 족쇄를 찬 최만식을 데리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약간 떨렸다.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도식 경감이 다가와 현장 요원에게 현장 검증 명령서를 건넸다. 오늘 법원의 명령에 따라 9월 26일 밤에 일어난 사건의 전체 재구성을 실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다. 모든 행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 없이 발언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주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이제는 텅 비어버린 주방에서 남은 순냄새를 실어왔다. 기름때로 가득했던 벽은 이제 깨끗했지만 차가웠고 한때 파헤쳐졌던 바닥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새로운 시멘트 자국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만식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방 중앙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마치 아직도 소희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듯 텅 빈 시선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시작하지. 김경감이 짧게 말했다. 한 젊은 여경이 피해자 대역으로 투입되었다. 그녀는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최만식은 수갑을 찬 채 일어서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최만식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사건 현장이었던 테이블 위치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방구석을 가리켰다. 그때 아이는 여기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그 다음은 진우가 물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말했죠. 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만식은 말을 멈췄다. 몸이 떨렸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눈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후회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그럴 수 없어. 김경감이 차갑게 끊었다. 사건대로 계속 진행해. 몇몇 경찰관들은 숨을 죽였다. 심지어 빗소리마저 눈물과 함께 끌려나오는 고백을 듣기 위해 멈춘 것 같았다. 최만식은 피해자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여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뿌리쳤어요. 당황해서 제가 끌어당기자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진우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만식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그의 생각을 꿰뚫었다. 그 후에 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발버둥치다가 조용해졌어요.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손에 쥔 우산을 더 세게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고 과학수사사진사는 신체 위치, 손의 방향, 테이블과 벽 사이의 거리를 촬영했다. 모든 것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차갑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시 벌어진 상처처럼 느껴졌다. 모든 장면이 재구성된 후 최만식은 피해자의 시신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주방 쪽 한때 그의 비밀 무덤이었던 곳을 가리켰다. 여기서 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덮어버리면은 모든 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김경감이 다가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만식 씨, 진실이 올 때까지 잠시 미뤄졌을 뿐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만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축축한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현장 검증은 1시간 후에 끝났다. 모든 시각적 증거가 기록되었고 경찰들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문지방에 서서 비에 젖은 거리를 내다보았다. 머릿속에는 젊고 순수하고 꿈으로 가득 찼던 소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최만식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 소희가 조금 더 일찍 퇴근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호송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우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법이 나머지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다. 소희라는 이름이 영원히 울려 퍼질 공간. 김경감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해야 할 일을 했어, 이경이. 때로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 진우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 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팀장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왜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죽은 것 같을까요? 김경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의가 항상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때로는 상처와 함께 오기도 하지.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차갑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는 거치기 시작하는 폴리스 라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빗소리와 하늘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천둥 소리 사이에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편히 쉬어라 소희야. 너의 진실은 밝혀졌어. 하지만 정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법정은 진실이 시험받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날 법정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죄와 정의가 말없이 서로를 마주하는 곳이었다. 그날 아침 경산의 하늘은 슬퍼 보였다. 회색 구름이 경산지방법원 건물 위에 낮게 드리워져 마치 그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듯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일부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막 도착한 호송차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안에는 한때 푸근한 인심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인간의 후회와 부패의 상징이 된 흑염 소탕집 주인 최만식이 있었다. 차창 너머로 최만식은 텅 빈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남은 삶의 시간을 세고 있는 듯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내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더라면. 밖에서는 이진우 경위가 군중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사실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마음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이 재판이 단지 최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것, 아직 아물지 않은 책임감과 상처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머릿속에는 박소희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계속 떠올랐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고맙습니다. 이 경위님이라고 속삭이는 소녀의 환청을 들었다. 그녀가 살아생전 결코 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법정 문이 열렸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렸다. 피고인 최만식에 대한 계획 살인 및 강간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혔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앞줄에는 소희의 부모님, 김영희 씨와 박철민 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울음으로 붉고 부어 있었다. 손에는 소박한 나무 액자에 담긴 소희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최만식은 피고인석으로 이끌려갔다. 그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검사가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펴고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논골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만식은 2022년 9월 26일 밤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피해자 박소희 양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며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식당 바닥 아래에 유기하였습니다. 뱉어지는 모든 단어가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밖에서는 비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최만식은 몸을 떨었고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되뇌었다. 죄송합니다. 검사는 계속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김영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딸의 사진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진우는 뒤에 서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지켜보았다. 그는 그 구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가 항상 평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재판장이 최만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최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떨렸다. 재판장님, 변명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모든 분들께 그저 사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에 소희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떤 형벌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뿐이었다. 재판장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소, 최만식. 하지만 당신의 자백은 진실의 일부가 될 것이오. 진우는 김영희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변론과 논쟁 끝에 재판부는 평일을 위해 퇴정했다. 밖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진우는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의 비를 바라보았다. 김도식 경감이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정의는 세워질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이경희. 정의가 항상 평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몇 분 후 법정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자리에 앉은 재판장에게 쏠렸다. 모든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사회의 정의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최만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무망치 소리가 3번 울렸다. 최만식은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다. 김영희 씨는 남편을 껴안고 오열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그는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이제 편안해졌어요, 경위님.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진우는 텅 빈 법정에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최만식이 앉았던 의자, 후회와 정의가 맞닿았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김경감이 뒤에서 다가왔다. 이제 끝났군. 이경희. 아직입니다, 팀장님. 진우가 천천히 대답했다. 정의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평화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경감은 침묵했다. 그 말은 밖에서 내리는 비보다 더 무겁게 공기 중에 매달렸다. 진우는 잿빛 오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든 진실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재판 후의 그 고요함은 오히려 새로운 불안의 시작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경산의 나날들은 이진우에게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다. 마치 도시 전체가 긴 숨을 참고 큰 소리로 말하는 대신 속삭이기를 선택한 것 같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최만식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린 흑염소탕 식당과 인간이 얼마나 추악함을 바닥 아래 숨길 수 있는지, 그러나 결코 양심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는지를 증명하는 시멘트 자국에 대해서 대학로를 지날 때마다 진우는 CCTV 영상 속 밤 10시 45분에 내려지던 철제 셔터 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다. 시간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라놓았던 그 단순한 소리, 그의 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소리,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다가왔다. 언론의 떠들썩함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진우의 가슴속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마치 경계를 서는 사람처럼 잠을 잤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마치 생각의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가 열깃거리는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김도식 경감은 휴가를 제안했다. 잠시 남해 바다라도 다녀오거나 고향에 내려가서 파도 소리나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봐. 인내와 수용을 가르쳐주는 가장 오래된 두 가지 소리지.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루기만 했다. 그가 아직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파일에는 기록되지 않고 펜으로 서명할 수 없는 무언가. 이슬비에 젖은 어느 날 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낡은 재킷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몰아 도시 외곽의 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소박한 비석에 박소희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플라스틱 조화와 아직 세기에 뗀 흙과 함께 이슬비가 비석 위에 떨어져 아침부터 마르지 않은 이슬과 하나가 되었다. 평온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곳에는 느슨한 밤의 소리, 흙의 향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집들의 불빛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비석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말이 마치 너무 큰 옷처럼 형태 없이 헐렁하게 걸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 몇 장을 정리하고는 속삭였다. 소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온 정의가 비와 외로움과 함께 찾아와서 미안하다. 결국 나는 시간은 되돌리지 못하고 진실의 조각들을 꿰매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는 법정에서 소희의 부모님이 허공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 세게 사진 액자를 끌어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어떤 슬픔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저 나란히 앉아 눈물이 바람에 마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묘지에서 진우는 길가에서 산 흰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준 짧은 기도를 읊었다. 복잡하지 않은 기도. 그저 떠나간 이를 위한 용서와 남겨진 이를 위한 힘을 구하는 기도였다.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죄책감이 쫓아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 정직한 죄책감은 인간이 같은 길모퉁이에서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진우는 김경감의 조언을 따랐다. 남해 바다가 아니라 붉은 흙과 산바람이 조용히 속삭이는 영주로 향했다. 그 여정은 고요했고 모든 굽잇길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안개가 거친 후에 맑음을 기다리는 인내, 모든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내. 그는 제복 없이 찾아가 김영희 씨와 박철민 씨가 사는 목조주택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낡은 나무와 제스민차 향기가 마치 더 단순했던 시절의 포옹처럼 그를 맞았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그를 안으로 들였다. 진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승인된 증거물 사진 사본이 담긴 봉투를 내려놓았다. 고통스러운 것들은 제외하고 그가 직접 쓴 작은 편지도 함께였다.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일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등불을 켠 용감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김영희 씨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마치 여러 번 세탁한 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경희님, 우리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 딸 목소리를 잊을까 봐 두려워요.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잊을까 봐요. 진우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파도를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서류에는 기록되지 않은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소희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 머리를 묶던 방식에 대해, 그녀의 연한 파란색 자전거에 대해, 주머니에 작은 메모를 끼워두던 습관에 대해, 고시원에서 보았던 법정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마음에겐 너무나 중요한 세부 사항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끝날 무렵 박철민 씨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길은 올바랐네. 그저 사람의 마음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작은 언덕에 멈춰서서 마치 논두렁으로 꿰맨 녹색 담요 같은 논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시간과 이름, 지도로 가득 찼던 낡은 수첩을 꺼내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다. 정의는 마침내 세워졌으나 평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법과 조항뿐만 아니라 사랑, 서로를 지키는 습관, 그리고 긴 밤에 소주 한 잔을 거절할 용기라는 것. 이런 비극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 우리는 약자를 보호했는가? 우리는 여전히 정직한 노동을 믿는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공간이 있는가? 진우는 수첩을 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재생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목이 조이는 느낌 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경산에서 며칠 후 그는 직무에 복귀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감하게 태어난 미소로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이제 텅 빈 상가가 된 옛 흑염소탕 식당 자리를 지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철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렸다. 이 도시의 모든 식당, 모든 직장, 모든 귀갓길이 타지에서 온 아이들에게 안전하기를. 그날 밤 그는 공식 보고서에 마지막 메모를 썼다. 진실은 도착했다. 가족은 판결문을 읽었다. 가해자는 처벌을 기다리고 사회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목록 너머에 그는 개인적인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단지 증거를 잘 찾는 경찰이 아니라 사람을 잘 지키는 경찰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는 환호 없이 끝난다. 정의는 축하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이 있다. 술 취함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둔 욕망은 인간을 그림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가족을 위한 아이들의 정직한 노동은 우리가 지켜야 할 빛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시길. 안전한 도시는 책임감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길.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성, 사랑, 그리고 희망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3년이 흘렀다. 법정에서 망치가 두드려진 후 최만식이라는 이름은 사건 파일 속 기록으로만 남았다. 경사는 예전처럼 다시 붐볐지만 이진우 경위에게 시간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해질녘 대학로를 지날 때마다 새로 생긴 식당들에서 풍겨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를 실은 바람은 항상 그에게 그날 밤 급하게 내려졌던 철제 셔터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박소희라는 이름의 소녀를 떠올리게 했다. 진우의 머리카락 옆에는 이제 옅은 흰머리가 생겼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았다. 그는 더 이상 현장에 자주 나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임무는 주로 지역사회 계몽 활동, 대학에서 작은 강연을 하거나 방범 초소에서 주민들과 안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체포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 그는 새로 들어온 젊은 동료에게 말했고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미소 지었다. 2025년 초 안개 낀 어느 아침,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다가 수사기간 동안 썼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빈 페이지에 그는 천천히 썼다. 정의는 세워졌다. 하지만 평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철제 울타리에 떨어지는 이슬비를 보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그림자 속에서 김도식 경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 자네에 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 경위. 진실이 길 위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 문장은 오늘날까지 그와 함께했다. 그날 오후 대학의 계몽 프로그램 서류를 제출한 후 진우는 영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 안개와 푸른 논으로 뒤덮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났다. 6시간 후 그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언덕 기슭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목조주택에 도착했다. 소위 가족의 집이었다. 그곳에서 박철민 씨는 제스민 차와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그를 맞았다. 더 이상 재판, 형벌 또는 최만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마주 앉아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트로트 소리가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진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희의 연한 파란색 자전거, 그녀가 자주 입던 식당 유니폼, 그리고 찢어진 종이에 단정하게 쓰인 재료 가격 메모 등 몇 장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버님께서 간직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박철민 씨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의 눈이 떨렸다. 고맙네. 우리는 잊고 싶지 않아. 그저 분노 없이 기억하고 싶을 뿐이야. 그 문장은 진우가 그 집을 떠나 부드러운 오후의 언덕을 내려온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작은 전망대에 멈춰서서 옅은 안개에 쌓인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펴고 자신과 혹시 이 글을 읽을 누군가를 위해 몇 문장을 썼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꺼진 골목길 가로등, 고장난 문 잠금쇠 또는 연락 없이 혼자 귀가하는 습관, 때로 재앙은 그곳에 숨어 있다. 타지에서 온 아이들을 지켜주어라. 그들은 멀리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를 안고 떠나온 이들이기에 그는 수첩을 닫고 주머니에 넣은 뒤 천천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옅은 비가길 위에 내려 헬멧을 적셨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차분한 온기가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경산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야간 자전거 순찰과 주민들과 협력하여
작은 골목에 태양광 램프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동료들은 동의했다. 그들의 지친 얼굴에서 진우는 바람에 불어도 용감하게 타오르는 등잔불 같은 작은 빛을 보았다. 몇 차례 그는 대학생들의 하숙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피나 추격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많은 사람을 구했던 세 가지 간단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둘이서 귀가하기,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그리고 직감을 믿기. 학생들은 웃으며 휴대폰에 메모했지만 진우는 알았다. 아주 먼 어느 날 밤 그들 중 한 명은 그 세 문장을 기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경산에 다시 비가 내렸다. 진우는 관사 현관에 앉아 다친 우산을 들고 젖은 길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편히 쉬어라 소희야. 그리고 같은 속삭임에 덧붙였다. 고맙다.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소녀가 그에게 더 천천히, 더 인내심 있게,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상처를 닫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는 법을 가르쳐 준다.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일을 지키는 방식을 바꾼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시길.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사랑, 용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2025년 5월의 마지막 오후가 경산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비는 막 그쳐 젖은 흙냄새와 집 뒤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를 남겼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주황색에서 회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 사건의 수사 기간부터 함께 해온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주일 전 그가 쓴 간단한 문장이 있었다. 정의는 끝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방법이다. 그는 인생의 큰 장 하나를 닫는 것처럼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현장에 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이제 진우는 여성 안전과 경찰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대학이나 마을회관에 더 자주 초청되었다. 학생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실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은 약간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의 일부가 여전히 사이렌이 울리던 그 밤, 이제는 평지가 되어 예배당이 세워질 작은 식당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세미나 세션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망설이며 그에게 다가왔다. 경위님, 정말 한 경찰관의 작은 직감만으로 해결된 사건이 있나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직감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불안감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진우는 조금 늦게 귀가했다. 집에서 그는 낡은 라디오를 켰다. 가야금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와 텅 빈 거실을 채웠다. 벽에는 수사팀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빛나는 눈빛을 가진 젊은 얼굴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 동료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몇몇은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들이 지녔던 정신은 그대로였다.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고 진실을 세우는 것. 그는 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아직 비에 젖은 작은 길을 마주하고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마치 대지의 숨결처럼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예전에 들었던 한 피해자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다. 주님, 다른 사람의 자녀가 제 자녀가 겪은 일을 겪지 않게 하소서. 그는 눈을 감고 그 기도가 밤바람 소리와 함께 녹아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은 항상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멀리서 순찰차의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다. 경적 소리는 짧고 다정하게 들렸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분노 없이 부담 없이 그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별이 총총히 밝히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됐다. 승리의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그의 임무가 진정으로 끝났다는 신호였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끝나기 전에 이진우의 긴 여정과 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서 태어난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평온한 결말을 준다. 그것이 그날 밤 진우가 느낀 것이었다. 모든 상처가 아무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와 화해했기 때문에 찾아온 평화. 사건과 선정적인 뉴스로 분주한 세상에서 모든 범죄 뉴스 뒤에는 항상 상처받은 마음, 남겨진 기도, 그리고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이 이야기는 단지 범죄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법이 차가워질 때 마음을 계속 사용하려는 선택에 대한 것이며 작은 정직함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것이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고요한 방이나 귀갓길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길, 우리 모두가 더 민감하고 더 용감하고 더 부드럽게 이 삶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를, 때로는 오늘 당신이 한 작은 선행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더 많은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상은 폭풍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진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모든 투쟁에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조용히 행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선을 향한 모든 작은 발걸음은 종종 간과되는 용기의 한 형태이다. 당신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기로 선택하거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이 작은 빛 하나씩만 밝힌다면 이 나라는 가장 고요한 밤에도 여전히 따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시길. 당신이 느낀 점이나 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길.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길. 그래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고요한 밤들을 따뜻함과 인간성에 대한 교훈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경산의 밤은 막 평온을 배운 사람의 숨결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집 밖 축축한 공기는 여전히 오후에 비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이진우는 테라스의 낡은 라탄 의자에 앉아 집 앞의 작은 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나며 마치 사라지지 않으려는 기억처럼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서 검은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김이 옅어졌지만 진우는 아직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의 낡은 라디오는 조용히 켜져 오래된 가요를 내보내고 있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목소리가 밤을 낮보다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소위 사건이 끝난 후 이 집은 그가 조용히 앉아 밤의 소리를 듣고 소리 없이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죄책감에 대한 것도 과거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증오 없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것이었다.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이웃집에 12살쯤 된 남자아이가 울타리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잠깐 앉아도 돼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계단에 앉아 아직 진흙이 묻은 발을 흔들었다. 아저씨, 예전에 경찰이었어요? 아이가 물었다. 예전에는. 진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세상을 이해하려고 아직도 배우는 평범한 사람이야. 아이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저씨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진우는 작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거의 묻힐 뻔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종종 돕는데 늦기도 했단다. 아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 돼요? 진우는 마치 안개 속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길 저편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들어주는 사람 없이 자라서 그래.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거칠어지기를 선택하는 거지.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럼 저는 나쁜 사람 안 될래요. 저는 들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진우는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넌 이미 많은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란다.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어와 마당에 제스민 꽃향기를 실어왔다. 집 안에서 그의 아내가 얇은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아직도 밖에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곧 들어갈게. 진우는 이제 부끄럽게 미소 짓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얘야, 이제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아이는 일어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집 쪽으로 작게 달려갔다. 그의 발소리는 모퉁이에서 사라져 부드러운 고요함만을 남겼다. 진우는 한숨을 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돌아가신 상관 김도식 경감의 오랜 말을 떠올렸다. 때로 우리의 임무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이 되는 법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문장은 이제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졌다. 그는 식어버린 남은 커피를 마시고 앞을 내다보며 밤의 소리를 평온한 기도처럼 들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쩌면 이것이 신이 평화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이슬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쇠의 지붕을 두드리며 귀뚜라미 소리와 하나가 되었다. 아내가 안에서 그를 불렀다. 여보, 들어와요. 밤이 깊었어요. 진우는 일어서서 젖은 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낡은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틀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간단한 문장으로 그날 밤 방송을 마쳤다. 안녕히 주무세요, 대한민국. 아직 남은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작게 미소 짓고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안에서 고요함은 평화로 변했고 밤은 이 이야기를 마침내 끝으로 이끌며 부드럽게 늙어갔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정직하고 평온하며 의미로 가득 찬 결말이었다.